오늘의 한국 뉴스입니다. 19일 대한민국 최초의 4.5세대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최초로 지상에서 이륙해 창공을 가른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에 따르면 KF-21 CJ-1호기는 역사적 첫 이륙을 위한 지상활주 점검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위치한 경남 사천기지에서 18일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사천기지 상공에서 30-40분간 역사적 비행을 하는 KF-21 CJ-1호기 수직 꼬리날개엔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함께 태극기와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도색돼 있다. 군 소식통은 18일 KF-21 CJ-1호기 최초 비행이 1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며 기상 상태에 따라 비행 시간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F-21 CJ-1호기는 초도 비행에서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하고 항공기 안전성 등을 점검하면서 시속 약 200노트 정도로 저공 비행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약 2,000소티, 소어티, 항공기 단독 출격 횟수의 비행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명인 시제기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이어 첫 비행 때 랜딩 기어를 올리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F-21은 앞으로 비행 시험을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을 꾸준히 기동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와 장비를 탑재하고 무기 체계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 고속 기동과 급선회 기동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기상청은 19일 사천기지 상공 날씨는 양호할 것으로 예보했으며 이번 비행에 성공하면 본계약 체결 6년 7개월 만이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주항공 분야 경쟁국 대열로 올라서게 된다. 2016년 KF-X 사업을 통해 KF-21은 카이가 개발을 착수할 때만 해도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우주항공 기술로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연구 개발에 8조 8천억 원이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KF-21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식 명칭 KF-21 보러미의 번호 21은 CJ-1호기가 출고된 2021년과 21세기에는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는 것을 뜻하며 보라매는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인 보라매 사업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KF-21 개발은 오는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경북 사천 카이 본사에선 KF-21 보라매의 시제기 1호기 지상을 활주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지상 활주는 공군 조종사 안준현 소령이 탑승해 지그재그 움직임과 제자리 회전 등 자유로운 지상 움직임을 시행했다. F414 엔진 2대를 장착한 KF-21은 굉음과 함께 아지랑이가 일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위용을 과시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는 정지 추력 22,000파운드의 후기 연소기 F터버너 가 있는 터보팬 엔진으로 최대 이륙 중량 23톤인 파18은 추력 18,000파운드의 F404 엔진 2개를 탑재하는 반면 최대 이륙 중량 30톤인 미 해군의 주력기 슈퍼호넷 파18F 은 추력 22,000파운드의 F414G400 엔진 2개를 탑재한다. F414G400 엔진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1,500여 대가 생산 판매된 신뢰성 높은 엔진이다. 시제기는 총 8대가 제작됐으며 이 중 6대는 시험 비행을 위한 시제기, 2대는 지상에서 각종 시험에 활용될 구조 시제기로 제작됐다. 시제기 1, 2호기는 기체의 보라매를, 3, 4호기는 상승 공군을 표현했으며 5, 6호기는 위장도색을 도장하고 있다.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인 KF-21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ED와 국내 기업들이 개발에 나서 국산화율 89%를 달성했다. 엔진은 물론이고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등의 국내 기술진의 혼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KF-21이 탑재할 주요 장비로는 공대공 지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는 AESA 레이더, 공대공 표적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IRST, 주야간 공중 지상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EOTGP 등이 있다. 또한 KF-21에는 독일산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등 주로 유럽산 무기 체계가 탑재된다. KF-21 사업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동시에 KF-21을 기반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카이 주도하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약 225개의 국내 업체들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연구소, 15개 대학교들,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영국의 마어턴 베이커, 전투기 사출 좌석,
등 외국의 연구소나 업체 등도 참여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KF-21은 15년이라는 장기 개발 기간을 고려해 2015에서 2026년까지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는 체계 개발, 2026에서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는 추가 무장 등의 단계적인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계 개발은 62%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분류되는 만큼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해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개발이 완료된 KF-21은 향후 블록 3불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와 오는 27일 국산 전차 K, 국산 경공격기 파-50, 국산 장갑차 레드백 등 최소 19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분야 수출 업무 협약 마우가 체결된다. 그동안 방산 등 분야에서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폴란드 정부와 방산 수출 업무 협약은 대한민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다는 평이다. 절충 교역이 없는 폴란드의 특성상 이번 마우는 사실상 계약 체결로 봐도 무방하다. 실제 파-50과 레드백의 계약은 기정사실화 궤도에 올랐다. 18일 대통령실과 정부,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한화디펜스는 오는 27일께 폴란드 현지에서 방산 수출을 위한 마우를 체결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방부와 2024년까지 K2분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규모는 총 3조 원 이상이다. 그러나 오는 2030년까지 폴란드 정부가 K2를 400여 대 추가 구매하기로 하면서 해당 계약 규모만 8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보수적으로 잡아도 계약 규모가 총 1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된다. 카이는 오는 9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3조 4천억 원 규모 48대의 계약 체결에 나선다. 특히 카이는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한국 공군에 공급될 경공격기 타-50분 20대 중 8대를 파-50으로 개조, 먼저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도 670여 대가 4조 물결표 쌓인 5조 원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들 3사의 계약 규모를 합치면 최소 18조 4천억 원에서 최대 19조 원대 중반이다.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 순방이 첫 성과로 폴란드로의 방산 수출을 꼽았던 만큼 실제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순방 기간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앞서 지난 5월 30일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 파-50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에 대해 실사한 바 있다. 18일 오후 3시 제1교포 북한 귀국 탈북자 50인의 기억 발표회가 열린 서울 중구 통일관아눔재단 북카페. 히로시마에 살다 1960년대 귀국선을 탔던 제1교포 박영숙 씨가 북한에 도착해 받은 첫인상을 말하자 참석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는 마중 나온 오빠가 여긴 왜 왔어? 거기서 잘 살지? 여기 오면 고생 시작이야라며 질책했다고 했다. 이렇게 말한 오빠는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1999년 탈북한 박 씨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날 행사는 북한 귀국 제1교포 기억기록회가 재단법인 통일관아눔의 후원을 받아 지난 4년간 진행한 50명의 탈북 귀국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960년대 초 야마구치현에서 귀국한 이태경 씨는 평남 대동군에 배치됐는데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면서 먹을 게 부족하고 간식도 없어 힘들었다. 비 오면 비옷도 없고 원시 화장실에서 냄새가 심하고 집 안에 빈대가 득실거렸다고 말했다. 한국 거주 제1교포 3세인 박황수 씨는 1996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조총연계 열성 분자의 가정이었지만 일반 주민과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보위부원이 상시 감시했다며 1967년 귀국해 평양에 거주하던 외삼촌은 만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말을 잘못해 요덕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이시마루지로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모임 사무국장은 북이 지상낙원이란 선전을 믿고 귀국선에 올랐던 사람들은 청진에 내려 실상을 확인하고 다시 일본에 보내달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영선 통일관아눔 이사장은 제1교포 귀국자 9만 3천여 명이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새 주제 전주 대비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 1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8만 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이 재유행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4차 접종 확대는 백신 부작용 우려와 50대의 낮은 치명률 등으로 인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재유행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자체 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43명으로 집계됐다. 스문의 시간 기준 최종 확진자는 7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해 8만 명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8만 명을 넘었던 적은 약 석 달 전인 지난 4월 26일 8만 340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다음 주 확진자는 15만 명에 육박하고 2주 뒤에는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여름철 재유행 정점 시 최대 20만 명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현행 의료체계에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벌써부터 유행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3일 공개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치를 보면 전파율을 가장 높은 41.5%로 가정할 때 7월 말 예상치는 3만 8,300명, 8월 말 16만 1,000명, 9월 16일 20만 6,600명이었다. 이미 당국의 예상 범위를 2배가량 추월한 셈이다. 재유행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으나 4차 접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고양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 53는 지난 3차 접종 후에 후유증으로 크게 고생을 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4차 접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B씨, 50는 4차 접종을 해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맞아야 하나 싶다며 주변에서 어느 정도 접종을 하는지 본 후에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8일 시작된 50대 이상의 4차 접종 참여율은 저조하다. 18일 기준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까지 4차 접종을 신규 예약한 50대 예약자는 전체 50대의 1.5%인 13만 1,482명에 그쳤다. 누적 예약자는 2.8%인 23만 1,891명이었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추가된 50대는 출생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로 약 857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존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이 저조하다.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은 지난 4월 14일부터 진행됐지만 접종률은 이날 기준 32%에 불과하다. 50대의 치명률,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0.04%로 40대 이하, 0.01%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체 인구 치명률, 0.13%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인 점도 걸림돌이다. 당국은 50대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 치명률이나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지만 60대와 유사한 기저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성이 큰 만큼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변이 발생으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져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용하는 백신으로도 3차 접종 대비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는 각각 50.6%, 53.8%로 높다. 아직 개량 백신 효과, 도입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접종을 미루기보다 지금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 18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는 엄중한 상황을 들어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점심을 겸해서 가진 주례회동에서도 대우조선 파업 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하청 노동자의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 상황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하청 노조 파업은 47일째 이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는 하청노조를 향해 조선업계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18,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의 변호인은 검찰의 높은 구형량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긴 했으나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부모님 감독하에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던 A군은 최후 변론에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다. A군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잘못했다고 간신히 말하며 최후 변론을 끝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 당시 A군 측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 47, 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교사 B씨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발견된 영아의 사망 원인은 부패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한 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19일 국과수로부터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 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시신은 생후 6개월로 추정되고 생후 2개월 이내에 맞아야 하는 국가 접종의 흔적이 없다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생후 2개월 이내 결핵 예방접종, BCG 등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주사를 맞아 팔에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시신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신이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국과수로부터 유전자, DNA,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내에 등록된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대조할 방침이다. 지난 2일과 5일 인천 강화도와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발견된 남아의 시신과 가족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유전자와도 대조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오전 7시께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 통일대교 근처에서 표류 중인 남자 영아 시신을 육군 부대가 발견했다. 70 정도 된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비슷한 시기에 강화도와 김포에서도 남아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시신의 부패가 심하고 단서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사망자 위로금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4차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으로 높였다. 현재까지 백신 관련 의심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143명, 심근염과 모세혈관 노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사망해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는 5명이다. 피해보상지원센터에선 이를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엔 소급 적용해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쌓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 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또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이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질병청은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평가 근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도 확대한다. 의과학 전문기관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과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되는 등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 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번지 2018년 8천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에서 2021년 1만 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번지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 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이후 2020년 1만 2,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2021년 1만 626명으로 12.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다.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로 많아졌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 579g에서 2021년 6만 5605g으로 6.20배로,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 6778정으로 6.45배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시작한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향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기아의 최고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이 올 하반기 생산 판매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머리를 맞댄다.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난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대내외 경영 전략을 보다 정교히 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유럽 등 현대차 그룹이 최근 주력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전동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터라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각 사 대표이사 주재로 경주에 있는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앞서 2020년 상반기 공사를 마친 곳으로 그간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로 쓰다 지난 5월부터 재용도로 쓰고 있다. 두 회사는 연간 2차례 정도 글로벌 권역본부장과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생산 판매법인 담당자가 모이는 회의를 한다. 현대차나 기아 모두 올 상반기 판매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략,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 봉쇄 등 악재가 산발적으로 불거진 가운데서도 다른 완성차 업체의 견조 생산 차질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현재 주력 시장으로 꼽는 미국에서는 제조사 기준 점유율 5위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 유럽에서는 전체 완성차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도 선방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 오히려 판매량을 늘린 것. 이 기간 유럽 점유율은 9.9%로 르노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등 대형 차종이나 친환경차처럼 고가 차량이 많이 팔려 재무 실적이 크게 나아졌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본다. 부품 수급이 안 돼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공장을 멈춰 세웠지만 인근 다른 지역으로 부품을 돌리는 식으로 대처하며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다. 환유료가 등이 더해지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고삐를 풀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핵심 권역 가운데 한 곳인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이 반년이 다 돼가는 데다 중국 사업장 부진은 좀처럼 반등 계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하반기 이후 전 세계 경제 상황도 낙관적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각국마다 물가급 등 우려가 높아지면서 잇따라 금리를 올리며 대응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 단가 인상,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는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하반기 이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예고한 만큼 각 권역이나 지역 시장 상황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도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장 올 연말께로 예정된 미국 내 친환경차 생산 라인 개비 작업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작할 국내와 미국 신규 공장 프로젝트 사전 작업도 준비해야 한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전동화 전환의 속도가 붙은 만큼 아이오닉 EV 시리즈 등 전용 전기차 생산 투입 시점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들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주민이 들에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얘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중학생들이 부산 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를 본 이웃 주민께서 뭐라고 하셨나 보다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연초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주민분께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영상을 찍었는데 체크문의 반바지 여학생이 경찰에 모르는 아저씨가 자기 영상과 사진을 찍고 있다며 신고하더라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요즘 어린애들 대체 왜 이럴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민분이 학교를 대라고 하니 무슨 중학교냐며 비아냥거리질 않나 훈계하는 내내 작다리 짚고 침을 뱉질 않나고 했다. A씨는 경찰을 부르긴 했는데 늦게 오는 데다가 다른 곳에서 어디냐고 전화만 해대서 결국 상황도 못 봤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절대 시비 붙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 말도 안 듣는데 일반 사람들 말은 더 안 듣는다고 시비 붙어봤자 성인이 무조건 손해라고 하더라며 저 아이들은 주민분들이 가자마자 또 담배를 물고 옆 동 벤치로 이동해서 피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 학교인지를 몰라서 학교에 민원도 못 넣는다며 동네방네 좀 소문나서 학교에도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참 심각한 상황이다. 이슈가 되어야 한다. 저 학생 부모님들은 뭐 하고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해온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유희열은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는데 이번 표절 논란을 두고 누리꾼의 광기처럼 느껴진다는 옹호와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희열은 19일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600회 녹화를 끝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합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18일 유희열은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600회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1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프로그램과 제작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 마지막 녹화를 진행하려 한다고 직접 하차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을 부정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며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면서도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측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BS는 하차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를 앞두고 텀블러를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텀블러 세척을 요구하는 고객도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카페에 텀블러 가져올 때 왜 안 씻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텀블러를 지참한 손님에게는 커피값 100원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이 텀블러 내부를 비우지 않은 채 가져온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오늘도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텀블러 안을 헹구고 커피를 담아 달라고 해 뚜껑을 열어봤다며 얼마나 오래됐는지 정체불명 흰 거품이 가득한 음료가 들어있었다고 적었다. A씨는 텀블러를 세척하고 주문한 커피를 담아 손님에게 드렸더니 안에 요거트가 있었는데 잘 닦은 거 맞냐고 재차 물어보셨다며 제발 집에서 닦고 오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입문 앞에 깨끗한 텀블러를 가지고 오라고 적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카페에서 근무해 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저런 사람 진짜 많다. 얼음이나 물이면 괜찮지만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 주문 밀려있는 상황이면 진짜 화난다. 설거지도 엄연한 노동이고 무료 서비스가 아니다. 카페 운영 중인데 태반은 씻어 달라고 요구한다.
저 정도면 설거지 비용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한 소비자에게 음료값 외에 별도로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일회용컵을 반납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률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커피 음료 전문점에서 배출된 일회용컵은 28억 개에 달한다. 지난 2007년 4억 개에서 7배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자가 2012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자칫 하우스부어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부담에 주택 매수를 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에서 6월 생애 처음으로 집합 건물을 구매한 매수인은 16만 8,713명으로 집계됐다. 집합 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다.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도 집합 건물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인은 2012년 16만 1,744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다. 생애 최초 집합 건물 매수인은 상반기까지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28만 4,815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나 불과 1년 사이에 40% 이상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첫 집을 사는 사람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단기로 처분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를 살펴본 결과 올해 2분기 4에서 6월 전국의 집합 건물을 보유기간 1년 이내 매도한 비율은 9.9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7에서 9월 7.2%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올해 4에서 6월 부동산을 판 사람 10명 중 1명은 매수한 지 1년 안에 처분한 셈이다.